이번 작품은 장무상망이라는 이름으로 세안도 작품을 보시면 오른쪽 하단부에 적혀져 있는데요. 오랜 세월 서로 잊지 말기를 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번 향기는 먹을 오랫동안 갈았을 때 꾸릿꾸릿하게 올라오는 향 중심으로 자몽과 베르가못 그리고 캐러웨이가 주는 시트러스하고 프레쉬한 느낌은 지독히도 열악한 유배 생활 동안 유일하게 찾아온 이상적을 통해 느낀 김정희의 희망을 표현하였고, 세안도 작품에 나타난 소나무와 잣나무 그리고 VR 전시에서 경험하실 수 있는 물의 느낌을 향기로 표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둡게 깔리는 향기는 김정희가 유배 생활 동안 느꼈던 외로움, 공허함 그리고 고독함을 표현하였습니다. In a world of miniatures, routine is everything. Everything is just the same, just like it has always been. Until it's not. Have you ever felt like you were living in a ceaseless repetition? Oh, I drew you kind of tall. Don't move. I'm glad you're here. Look, that's me. It started in the kitchen cupboard. I think they like Mom's jam. Then in the dark corner of the den, Dad's music makes them crazy. And Pig Puppet was sure he saw something behind the painting in the living room. Mice? What do you think? Still out there.
다라다다리 다란다이 다라라이 야란다란다란 다라라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작금입니다. 그러나 우리 과학문화융합포럼의 금년 마지막 결산을 하는 디지털과 과학문화융합 이것에 대한 포럼을 어떻게든지 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비대면으로 이번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감사한 것은 이번 포럼이 강원연구원 원장으로 계시는 우리 박영일 공동대표의 도움으로 이렇게 잘 진행하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금년에 춘천에서 하려고 계획했던 것이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내년에는 꼭 춘천에서 있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신축년 새해 부디 건강하시고 또한 하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 빌어 마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강원연구원장 박영일입니다. 드디어 제49회 과학문화융합포럼을 과학문화융합포럼과 함께 강원연구원이 함께하게 됐습니다. 계획하기로는 이제 물리적으로도 강원도에서 춘천에서 강원연구원에서 이 49회 포럼을 할 예정이었습니다만은 불행히도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는 바람에 이렇게 영상으로 하게 됐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강원도는 예로부터 문화와 예술, 관광 그리고 다양한 이 산업과 이 사람들의 생활이 있어가지고 많은 발전을 가져왔던 그런 도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도세가 열악하고 그리고 전통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그런 지방이기도 합니다. 이제 강원도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미래 과학기술 중심으로 다시 도약하고자 하는데 이때 과학과 과학기술과 문화예술 간의 그 융합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고 따라서 강원도도 과학문화 확산에 이제 앞으로 힘을 쏟고자 합니다. 이러한 때에 이렇게 과학문화융합포럼과 함께 이 포럼을 같이 강원도가 같이 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이번 일회성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이제 희망하고 있고 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학문화 활동이 강원도에서 활발히 일어나면 강원도민들도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또 과학기술을 우리의 실생활에 접목함으로써 보다 친근하게 그리고 미래 과학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여러 요소들을 잘 알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학문화융합포럼의 이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우식 과학문화융합포럼 이사장입니까? 그리고 여러 운영위원님들 그리고 회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이렇게 강원도가 과학문화 확산에 이렇게 첫 발을 내딛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융합콘텐츠학과 박사과정 학생이자 스튜디오 거점 대표 맹주입니다. 이번 과학문화융합 포럼은 미디어와 과학문화융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SF에서 SNF로라는 부제를 가지고 뉴타입의 과학과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강연을 준비하면서 인스타그램에서 전시회라는 해시태그로 약 10여 분간 검색한 이미지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디어를 가지고 한 전시를 많이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미디어 중심의 전시들을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벽이든 바닥이든 조형물이든 관람객이 직접 터치하거나 움직임에 반응하는 듯 미디어를 이용해서 사용자가 완성하는 전시의 형태가 아주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디어 기기와 매체를 가장 먼저 그리고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공간을 전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형화된 미디어 콘텐츠는 미디어 속으로 들어가 볼 수 있고 직접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전시 공간 중 가장 대표적인 과학관을 통해 앞으로 변화를 준비해야 하는 과학관의 모습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중앙과학관이나 과천과학관처럼 대규모의 종합과학관을 경험하였습니다. 올해 강원도 원주에 국내 최초의 전문과학관이 준비되면서 이제 과학관은 2세대에서 3세대로 전환하는 시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미디어의 도입이 가장 적극적이고 활발한 과학관이 또 한 번의 변화를 맞이하게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영상 연출 기법인 오버랩이라는 단어를 현재 과학관 너머의 실험실로 대체하여 과학관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 가지 소주제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과거의 과학적 상상이 어떻게 현실이 되었는지, 두 번째 현재 과학관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그리고 마지막 제가 생각하는 과학관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과거의 과학적 상상이 어떻게 현실이 되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전에 오래된 미래라는 프로젝트를 하다가 찾았던 것들인데요. 과거의 산업 디자인들이 상상했던 이미지를 CG로 복원한 자료입니다. 1900년대 디자이너들은 100년 후 드레스룸에서 기계가 화장을 대신 해줄 거라고 상상했습니다. 또 욕실에서 질병 진단이나 치료가 가능할 것이라고 상상했습니다. 이미지를 보시면 지금의 스마트 욕실과 되게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50년대에 상상했던 거실과 주방인데요. 미래의 거의 모든 물건이 방수가 되는 재질로 제작돼서 물로 청소할 거라고 상상했다고 합니다. 지금 봐도 재미있는 아이디어 같습니다. 또 미래의 주방에서는 초음파로 설거지를 하고 무선으로 통화되는 TV가 있고 돔 형태의 오븐에서 조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상상했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지금 요즘 모습이랑 비슷한 부분도 있고 지금 봐도 신박한 상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당시에는 이런 모습을 보고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상상이라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가까운 시대의 얘기를 해볼게요. 80년대 SF의 대표적인 애니메이션인 코난과 2020년 원더키드입니다. 원더키드를 보고 자란 세대는 지금쯤이면 하늘을 나는 차가 있을 거라고 상상하며 자랐습니다. 원더키드는 인구 증가로 환경이 오염되고 지구인들이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기 위해 우주로 떠나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원더키드 내용 중 어느 부분만큼은 사이언스 픽션이 아닌 논픽션이 된 부분도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짧은 영상은 2010년에 그렸던 당시 행복도시, 지금의 세종시 공공디자인 제안했을 때 만들었던 자료입니다. 앞으로 만들어질 공공시설물의 형태와 그것이 설치될 거리의 모습을 예상하면서 제안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시범사업이었던 광고 플랫폼, 차량 도착 시스템 등을 적용해서 만들었었는데요. 이제 우리 일상과 매우 닮아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은 2010년 미래 라이프에 대해서 제시했던 매우 유명한 영상입니다. 차 안에서 태블릿으로 대시보드의 색을 바꾸고 화상회의, 실감형 컨텐츠, 증강현실 컨텐츠 등을 뒤 영상에서 더 보실 수 있는데요. 그때 당시 영상에서 봤던 것을 전시장에서 실제 구현하기 위해서
많은 기술 검토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시 보니 영상과 유사하기도 하고 다른 형태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10여 년 전 상상했던 미래 속에서 살게 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SF가 SNF, 즉 사이언스 논픽션으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변화를 맞이하게 된 과학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여 년을 생각해 본다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미디어 매체가 등장했습니다. 이후 HMD나 플렉서블 디바이스 등이 계속 등장했고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개인이 가질 수 있을 만큼 대중화되었습니다. 지난 10년처럼 새로운 매체의 등장은 없지만 이젠 눈으로 차이를 느끼지 못할 만큼 해상도가 좋아지고 앞서 봤던 영상과 같이 미디어 기기가 투명해지고 말리거나 접히는 기기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카페에서 로봇이 만들어주는 커피를 마실 수 있기도 하고요. HMD 등을 통해서 컨텐츠를 즐기고 다양한 곳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과학관에서 미디어 컨텐츠로 신기하게 경험했던 것들이 어떤 분야로 한정 지을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관은 방문자가 새로운 미디어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새롭고 신기한 공간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방문자로서 보고 이해하고 경험하는 정도로 만족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기존의 과학관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일상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기존의 과학관이 제공했던 정보와 교육이 지금의 변화를 따라갈 수 있느냐, 그리고 얼마만큼 빠르게 반영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고민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과학관의 사용자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만들어질 전문과학관에 오게 될 방문자는 2015년도 이후에 태어난 친구들이 될 것입니다. 이 친구들은 태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보고 코딩을 제2 외국어처럼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보를 다루는 것에 굉장히 능숙하고 본인이 원하는 수준까지 찾아내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과학관을 단순히 경험하는 방문자가 아니라 과학관을 활용하고 컨텐츠와 소통할 수 있는 사용자의 관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공상과학이라는 SF가 더 이상 상상이 아닌 현실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에 꿈꿨던 상상이 현실이 되고 지금 상상했던 것이 미래의 현실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현실이 된 상상을 SNF라는 단어로 표현하였습니다. 이렇게 SF와 SNF는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과학관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방문자 또는 학습자로 과학의 지식을 배우거나 상상했던 미래 이야기를 과학관에서 미디어 기기와 기술을 통해 상상하며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과학관은 더 이상 방문자가 경험하고 배우는 공간만이 아닌 과학관을 주도적으로 활용하고 그것을 소통하는 사용자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과학관은 사용자와 함께 상상하고 그것을 구현해 볼 수 있는 연구소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관은 과학적 지식을 알려주거나 보여주고 답을 알게 하는 체험의 방식이었다면 뉴타입의 과학관은 사용자와 함께 새로운 이야기를 상상하고 그것을 규명해보고 실험할 수 있는 과학적 호기심을 해결해주는 전시관의 성격을 지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관은 어떤 전시관들보다 앞서 기술을 도입했었습니다. 그것의 결과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미지처럼 많은 전시관들에서 보여지고 있는데요. 또 영화 아이언맨이나 허처럼 영화 같은 상상이 현실이 되고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관도 이제는 체험하는 곳이 아니라 함께 상상하고 그것들을 실험해보는 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다면 뉴타입의 과학관은 사형제에 대한 이해와 지금까지의 역할을 넘어선 새로운 실험실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뉴타입의 과학관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연구원에 재직 중인 이영주라고 합니다. 오늘 과학문화융합 포럼에서 미디어 콘텐츠 기반의 지역관광 활성화에 대한 사례와 시사점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11월 말에 그 포럼에서 직접 뵙고 말씀드리고 또 좋은 얘기 듣고 그랬어야 하는데 너무 아쉽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역 관광에서 이런 미디어 컨텐츠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 관광에서 어떤 부분의 준비가 더 필요한지가 중점입니다. 저는 사실은 과학기술 쪽의 전문가도 아니고 또 문화예술 전공자도 아닌데요. 이런 과학과 문화가 융합을 하게 된 그런 결과물들이 많이 이제 활용이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제일 많이 활용되는 분야 중에 하나가 아마 관광이 아닐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미디어 컨텐츠가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오늘 제 그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일단 코로나19 상황에서 현재 미디어 컨텐츠가 어떤 방식으로 이해되고 있는지 우리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적이거나 지역관광의 어떤 정책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몇 개의 관점들을 좀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이런 실제로 지역관광에서 미디어 컨텐츠를 직간접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미디어 컨텐츠를 가지고 지역관광을 활성화시킬 때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19와 미디어 컨텐츠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문화부의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미디어 컨텐츠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도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런 현재 지역 관광에서도 전체적으로 미디어 컨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제 천천히 높아지고 있었던 가운데 코로나19 상황이 오게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19와 이 미디어 컨텐츠를 어떻게 연결시켜서 볼 것인가에 대한 몇 가지 이슈들만 간단히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찾아본 내용은 코로나19 이후에 2021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문화부의 중점 정책입니다. 많은 파트들이 있지만 2021년에 문화부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을 세 가지로 정리한다고 하면 새로운 일상과 문화를 준비하면서 결국엔 온라인 비대면으로 이런 문화 콘텐츠를 확산한다라는 부분, 그리고 신한류 진흥의 부분, 그리고 한국판 뉴딜 추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에 보면은 그 핵심적인 내용 중에 컨텐츠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온라인 비대면으로 새로운 일상과 문화를 준비하면서 결국엔 이런 계속 증가하고 있는 문화예술의 향유에 대한 그런 수요를 어떻게 온라인상에서 컨텐츠를 제공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신한류 진흥의 추진에 있어서도 한류 컨텐츠를 다양화하면서 결국엔 이런 실감형 기술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들과 그 결을 같이 하면서 결국엔 한국판 뉴딜을 진행하면서 4차 산업혁명과 문화 분야를 접목해서 결국엔 5G 기반의 이런 AR, VR이나 홀로그램 같은 실감 컨텐츠를 가지고 문화 기반의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 것을 더 확산시킬 것이냐, 이 부분이 문화부의 내년도에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서 좀 더 찾아본 내용 중에 하나는
최근에 그 코로나19 예술 포럼이라는 게 있어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공연 미술 시장의 미래에 대해서 리즐리 아트라고 해서 결국엔 예술의 문화 회복력 운동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표현이 있었습니다. 좀 새로운 용어여서 보니까 유네스코가 올해 4월 15일에 세계 예술의 날에 이제 시작한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런 리즐리 아트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도 결국엔 지금까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었던 플랫폼과 라이브 마켓, 온라인 판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엔 공연, 미술이라는 부분들을 서비스하는 부분, 결국엔 이 부분도 이제 미디어 콘텐츠 부분들로 연결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서 요 두 번째 페이지를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은 아무래도 이 미디어 콘텐츠를 누가 만들고 공급하고 유통시키는가에 대한 문제에 좀 관심이 있게 돼서 찾아보면서 결국엔 뭐 많은 공공기관, 많은 기관들이 콘텐츠를 만들어 왔지만 최근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은 결국엔 개인 미디어 콘텐츠가 성장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온라인 플랫폼이 만들어지면서 결국엔 제작 유통이 다양화되고 결국엔 그것들을 메꾸는 부분들의 크리에이터들이 등장하게 되는 이런 구조 속에서 결국엔 미디어 콘텐츠가 설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점점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도 아주 다재다능한 결국에 예전에는 이제 문화예술 인력, 뭐 관광 인력, 비즈니스 인력 이런 인력들이 따로따로 키워졌다면 최근에는 이런 개인 크리에이터들이 지역에서 상당한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이런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이나 인플루언서 같은 것들로 분할을 하면서 개인 크리에이터들이 상당한 지역에서의 그런 창조적, 창의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런 개인 미디어 콘텐츠들이 성장해 나가는 부분들이 지역 관광이나 지역 문화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리치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싶어서 이 부분들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다음은 이 부분을 코로나19에서 지역 관광에서도 그러면 이런 미디어 콘텐츠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좀 설명드리고자 좀 찾아봤습니다. 최근에 지역 관광이라는 게 예전에는 어떤 오른쪽에 지금 7페이지에 보시면은 예전에는 우리가 어떤 명소를 기준으로 관광지를 검색했다면 최근에는 이렇게 맛집이나 사진 찍기 좋은 곳, 마을, 시장 이런 식으로 지역의 생활 문화가 살아있는, 그러니까 로컬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런 지역의 정체성을 확보해 가면서 결국엔 최첨단 기술을 융합해서 좀 더 지역에 대한 그런 그 생활문화 콘텐츠들을 수요자들이 찾아갈 수 있는데 아주 쉽게 용이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기술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결국엔 민간과 이런 이제 에어비앤비, 뭐 마이리얼트릭, 와그, 클룩 이런 이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이런 그 로컬에 대한 그런 여행 콘텐츠 이런 부분들이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자라나고 있는, 유통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또 하나의 그런 그 살펴봐야 될 중요한 그 이슈인 것 같아서 크게 이렇게 4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그 앞에 그런 이제 미디어 콘텐츠가 지금 어떤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가라는 거를 기준으로 놓고 실제로 지역 관광에서 이런 미디어 콘텐츠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좀 찾아봤습니다. 국내 사례가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어서 좀 이제 유명한 해외의 그런 사례들도 몇 가지 좀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가장 우리가 미디어 콘텐츠 기반의 지역 관광 사례에서 성공 사례라고 하면 해리포터의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이래저래 찾아보니까 이런 해리포터라고 하는 부분들이 전문 용어로 트랜스 미디어 콘텐츠라는 그런 용어를 쓰시더라고요. 결국엔 하나의 어떤 원형 컨텐츠를 가지고 다양한 미디어들에서 그런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성공 사례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역 관광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영화 속이나 책이나 게임 이런 부분들에 나온 해리포터의 명소들을 실제로 돌아보는 이런 다양한 그런 투어 상품이나 관광자원 개발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런 사진들은 실제로 제가 작년에 이제 런던에 가서 찍었던 사진들인데요. 예, 정말 가보고 싶은데 그런 이제 이 해리포터와 연결되어 있는 공간이 런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영국 전역에 퍼져 있어서 이런 투어가 상당히 성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가 현재 지역 관광에서 미디어 컨텐츠를 이용해서 가장 많이 하고 싶어 하고 또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결국엔 야외의 그런 상설이 됐든 비상설이 됐든 이런 공연 프로그램을 만들 때 중심 스토리를 가지고 홀로그램이나 이런 투영 기술을 활용해서 결국엔 빛과 음악 등과 조화로운 이런 공연의 명소화를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지역 관광에서 가장 미디어 컨텐츠를 잘 받아들여서 관광 상품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여수의 빅오쇼라던가 지금 이 오른쪽 위에는 강릉의 올림픽 때 문화올림픽 프로그램으로 했었던 그런 라이트 아트 쇼가 되겠습니다. 이 왼쪽에 보시면 아래 여수의 빅오쇼라던가 가운데 보시면 싱가포르 센토사 섬의 윙스 오브 타임 공연이라던가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일본 후쿠오카 캐널시티에 가면은 원피스의 그런 무료 공연을 이런 야외 상설 공연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컨텐츠가 되게 파워가 있는 부분들도 있고 아닌 부분들도 있지만 결국엔 중심적인 스토리 그리고 투영 기술 그리고 상당히 빛이나 음악 이런 것들을 갖고 공연으로 풀어간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1페이지는 좀 더 그런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을 가지고 실내이거나 아니면 실외까지, 야외까지를 어떤 일정 공간의 특정 기간 동안에 임대를 해서 상당한 테마형 기획 전시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공공보다는 민간의 영역에서 이런 기술력이나 이런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민간 부분이 이제 주도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런 지금 팀랩 전시가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좀 가장 이제 대표적인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유형으로는 관광지에 접목한 멀티미디어라고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이 얘기는 앞쪽하고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지만 결국엔 이 부분은 실제 원래 관광지가 되게 유명한 관광지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관광지가 이제 노후화되거나 아니면 그 프로그램이 이제 약간 트렌드가 좀 떨어진다고 생각될 때 이런 미디어 컨텐츠를 접목해서 다시 한번 이런 쇄신의 기회를 갖기 위해서 이런 미디어 컨텐츠를 받아들이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분이 싱가포르의 야간 동물원이 되게 유명한데요. 이런 야간 동물원에서 레인포레스트 루미나라고 해서 미디어 컨텐츠를 더 가지고 프로젝션 매핑을 해서 좀 더 영상 기반의 스토리를 밤에 전달해서 야간 동물원과 같이 이제 지역의 명소화를 만드는 그런 사례가 있고요. 또 우리 경기도의 광명동굴이 사실은 되게 유명한 이제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지금 재탄생해서 핫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지금 계속해서 뭔가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근데 집어넣어서 계속해서 관광지의 그런 재생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이런 LED 미디어 타워라던가 VR 체험관 이런 것들을 집어넣고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여행은 컨텐츠라기보다는 서비스 부분에 대한 것을 미디어 컨텐츠 기반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행을 못 가니까 가상 컨텐츠 공간을 만들어서 아예 그 부분에 투어를 하거나 전시회를 가상으로 떠나는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그런 예술 공간을 직접 들어가는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다거나 실제로 이거는 그 공항에서 이제 만들어진 그런 비욘드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가상의 공간으로 들어가서 다른 나라를 여행하고 나오는 그런 이제 서비스를 이제 하고 있는 그런 것들까지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제 이외에도 다양한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여행지의 컨텐츠를 제작하고 유통하고 있는데요. 여기 그 5대 저희 관광 도시에 대해서 여러분도 많이 아시는 그 이날치하고 앰비규어스 컴퍼니가 만든 그 5개의 홍보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나 또 이런 방송 컨텐츠 안에다가 특히 한류 컨텐츠가 되겠는데요. 이 부분에 다양한 그 미디어들을 접목을 해서 기존에는 없었던 여행지 컨텐츠를 새로 만들어내고 이것들을 SNS를 기반으로 해서 유통을 시키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상당히 이제 많이 진전이 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까지는 사실은 이제 단 하나씩 어떤 그런 유형화된 그런 사례를 말씀드렸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아마 이제 관광 거점 도시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문화부에서 5개의 도시, 부산, 강릉, 전주, 안동, 목포 5개의 도시에 5년간 그 1,000억 원의 국비 이제 사업을 지원하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서울이나 제주도가 아닌 도시에 들어가서 이제 외국인 관광객이 아주 개별 관광객들이 돌아다닐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그 국비 사업을 공모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강릉이 올해 지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강릉을 어떤 방식으로 외국인들에게 보여줄 것인가 그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부산이나 전주, 안동, 목포랑 좀 다른 점은 이런 미디어 컨텐츠 기반을 좀 더 많이 수용을 해서 사업을 진행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조금 있으면은 이제 그 정부에서 발표가 이제 공식적으로 있을 자료이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히 이 관광 거점 도시 강릉에서 어떤 방식의 미디어 컨텐츠를 좀 더 고민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한 사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광 거점 도시 강릉의 그 현황에 대해서 그 경포를 중심으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을 16페이지는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왜 미디어 컨텐츠 기반의 지역 관광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강릉은 지금 현재 치안이나 뭐 매력도나 숙박, 음식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은데 이런 이제 편의시설이나 정보 안내, 쇼핑, 교통이 떨어지는 부분과 이제 더불어서 참여하고 싶은 야간 관광 활동이 중화권이나 비중화권 아시아나 구미주 차원에서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또 야간 관광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많지만 실제로는 거의 밤이 되면 아무것도 거의 돌아가지 않는 도시가 강릉입니다. 그래서 이런 야간을 반드시 야간은 아니지만 야간을 중점적으로 하는 그런 관광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내용을 사실 많이 좀 차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까 앞서 올림픽 때 문라이트라고 해서 미디어 아트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이제 강릉의 바다와 경포가 있는 여기가 사실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정례적으로 이런 달빛 아트쇼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제 미디어 아트 공연을 계속 할 예정이고요. 특히 이런 것들을 나가는 과정에서 앞서 그런 개인 크리에이터들이 강릉에 상당히 많이 지금 모여서 살고 있기 때문에 창작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활동 영역을 좀 넓혀가면서 구독 플랫폼 컨텐츠를 실제로 카카오나 네이버랑 협업을 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들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앞서 그 에코룸이나 이제 싱가포르 동물원의
그 느낌과 약간 유사할 수는 있는데요. 이 경포 호수를 둘러싸고 외국인들의 야간 산책이 실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상당히 껌껌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색다른 야간 도보 여행의 묘미를 제공하면서 약간의 야간 조명과 또 이런 좀 트릭을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IT 기술들을 접목을 해서 경포의 이런 그 생태적인 대표성, 랜드마크 이런 것들의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그 부분들을 그 산책로에다가 심어놓는 그런 작업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죽헌 전통 뱃놀이라고 해서 옛날에 이 지역이 경포호가 이제 뱃놀이를 주로 했었던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 오죽헌이 옆에 있고 이 오죽헌에 보시면은 우리 지금 신사임당의 초충도가 원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강릉이 오죽헌과 선교장 뭐 이런 그런 뭐 경포, 호 이런 부분들이 결국엔 풍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 문화적인 전통문화 기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전통배를 복원하고 주간에는 이런 경포 그림에 대해서 큐레이팅을 하는 체험을 하고 저녁에는 야간에 뱃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미디어 컨텐츠를 좀 더 바탕으로 하는 상품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뚝방위의 단오라고 해서 단오제가 열리는 그 시기에만 단오를 즐길 것이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결국은 세계 문화유산의 도시 강릉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더 알리면서 이 도심권의 관광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워터스크린과 경관 시설들을 가지고 이번에 이제 온라인 단오제를 하면서 실황 중계한 컨텐츠들을 상당히 잘 고품질의 퀄리티가 있는 컨텐츠를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매일 상영할 수 있는 그런 뚝방위의 단오라는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 이외에도 올림픽 경기장에 대한 사후 활용 시설 이제 사후 활용 차원에서 아이스 쇼를 좀 만들어 갈 건데요. 이 부분은 현재 다른 이제 뭐 그런 첨단 ICT 실증 공모 사업이 있어서 그 공모 사업을 통해서 이 아이스하키관의 그 실증, 아이스쇼를 할 수 있는 실증 사업이 저희 사업과는 별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실증 사업의 결과물들을 가지고 실제로 아이스쇼를 공연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상설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 공간에다가 펼쳐낼 그런 그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뭐 감성 실감 컨텐츠 체험 부분들도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이런 사례들이 아직 이제 계획 중인 것도 있고 앞서의 사례들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역 관광을 준비하면서 미디어 콘텐츠라는 부분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이해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장 이제 먼저 중요한 부분은 결국엔 지역 관광을 활성화시키고자 할 때 사실 미디어 콘텐츠가 상당한 자극제가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화제성, 어떻게 관심을 이끌어낼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엔 미디어 콘텐츠를 받아들이는 그런 중요한 이유가 되겠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고민할 때 결국엔 함께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이슈보다는 강릉이면 강릉, 춘천이면 춘천, 강원도다운 그런 로컬의 라이프 스타일이 살아있는 컨텐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지역다움, 생활문화의 다양성, 그리고 실제로 로컬 크리에이터와 그 지역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가. 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그 관광 목적지를 재생하는 차원에서 미디어 컨텐츠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실제로 지역 관광에서 미디어 컨텐츠에 대한 거부감을 갖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런
이거 첨단 기술을 계속해서 이게 가져갈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의문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관광 목적지를 재생하는 부분에서 미디어 컨텐츠라는 것은 결국엔 기존 관광지의 라이프 사이클을 고려하면서 옆에 생기는 신규 관광지와도 경쟁을 해야 되고, 또 이런 첨단 기술보다는 최적 기술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미디어 컨텐츠를 받아들일 때 중요한 고민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결국엔 그 포장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문화 컨텐츠 산업의 생태계가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준비도 같이 좀 쉽지는 않겠지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문화와 기술과 이런 지원을 해주는 집단들이 같이 집적하지 않으면 한번 일회성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컨텐츠, 결국에는 나중에 사라지고 없어질 그런 컨텐츠라는 인식을 뒤집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브랜디드된 스페이스의 탄생이라던가 결국엔 지역문화 관광 플랫폼으로서 이 공간이 준비가 되고 이게 지속이 되어야만 결국엔 미디어 컨텐츠를 받아들이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앞쪽하고도 연결되지만 결국엔 화제를 일으켰으면 그런 관심을 끝까지 어떻게 유지시킬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앞서와 연결되는 고리인데요. 산업 생태계를 형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결국엔 그 미디어 컨텐츠 산업 생태계가 지역에 착근을 해야 되고, 또 미디어 컨텐츠 산업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미디어 컨텐츠 산업과 지역의 관광 산업이 어떻게 협력 체계를 갖게끔 만들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문제에서도 결국엔 창작자, 기획자를 따로 키우고 또 엔지니어를 따로 키우고 지역관광 활동가를 따로 키우고 홍보 마케팅 전문가를 따로따로 키워서 따로따로 활용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들이 어떻게 융합을 하게 만들 것이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문제가 이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엔 지역 관광에서 미디어 컨텐츠를 받아들인다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기술이 줄 수 있는 창의적인 접근이 일회성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편견을 일단 없애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관광 정책 자체가 하드웨어 개발에서 컨텐츠 개발의 중요성을 좀 인식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관리에서 결국엔 종합적인 운영 체제, 그리고 관이 주도할 수 있는 지역 관광보다는 이제는 민간이 주도하는 지역 관광, 이런 부분들의 그 박자가 맞아야만 미디어 컨텐츠의 창의적인 지속적인 이런 부분을 받아들이면서 지역 관광에서 효과적으로 이런 미디어 컨텐츠를 가지고 지역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이슈들만 좀 정리하다 보니까 좀 왔다 갔다 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때 좀 더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함혜리입니다. 미래의 과학관에 대해서 맹주희 선생님께서 발제를 해주셨는데요. 아주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최근 지자체를 중심으로 박물관과 미술관이 양적으로 팽창을 하고 있는데요. 과학관에 대해서는 아직 관심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과천 국립과학관을 비롯해서 부산, 대구, 광주 이런 데가 국립으로 운영을 되고 있는데, 그래서 작은아마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지만 시대적인 필요성과 그 의미를 생각할 때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점에서 우리 맹주희 선생님께서 미디어와 과학문화가 융합된 뉴 타입의 과학관을 제안하셨는데 아주 흥미로운 발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랑스의 공상과학 소설가죠. 줄 베른이 19세기에 해저 이만리나 80일간의 세계 일주 같은 소설에서 제안했던 것들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상당 부분 현실이 되고 있죠. 줄 베른은 프랑스의 과학 소설가로
SF의 아버지, 공상과학소설의 선구자로도 불리는데요. 비행기나 잠수함, 우주선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주와 하늘, 해저 모험을 주제로 글을 써서 많은 상상력을 불어넣어줬습니다. 지금도 프랑스 낭뜨에는 줄베른 박물관이 있어서 많은 청소년들이 찾아서 미래의 꿈을 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이언스 픽션을 현실에서 실제 체험으로 하자는 것을 제안을 하셨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제안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모두 미래를 불확실하다고 논의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미래를 점쳐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과학이고 기술인데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교육적인 의미가 강조되는 공간이 바로 과학관이죠. 그래서 공상과학 소설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굉장히 교육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그런 미래의 과학관에서 미디어 콘텐츠가 중심이 되겠지만 바로 그런 미디어 콘텐츠와 기술이 융합된 것이 예술로 발현이 되는 디지털 아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학과 예술이 잘 융합된 그런 그 디지털 아트를 또 보여주는 그런 섹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래의 세대는 문화가 기반이 되는 문화가 우리 생활 속에서 아주 밀접하게 작용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문화를 그리고 예술을 기술과 접목시킨 그런 섹션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했던 것이 아쉬움으로 남지만 전반적으로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디어와 도시관광 활성화라는 주제로 이영주 연구원께서 발표를 하셨는데요. 미디어 컨텐츠 기반의 관광자원 성공 사례를 세계적으로 그리고 국내에서 두루 보여주셨습니다. 관광 거점 도시로서 강릉의 지역 관광을 5G 시대에 어떻게 개발시켜 나갈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다고 보는데요. 핵심은 로컬 라이프 스타일을 어떻게 관광 자원으로 끌어올리는가, 반영하는가 이런 것일 것 같습니다. 전국 어디를 가나 똑같은 기념품에 똑같은 사인보드 그리고 똑같은 컨텐츠가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목격을 하고 있는데 강릉 같은 경우는 관광 자원이 굉장히 풍부하고 역사적인 도시이기도 하면서 자연도 풍부하죠. 그래서 이런 컨텐츠를 어떻게 잘 지역만의 상징적인 특징으로 잡아내서 그 사람들이 오도록 하고 그리고 지역민들이 거기에 또 동참할 수 있고 그런 컨텐츠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도 하지만 현실적인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까지의 모든 컨텐츠나 개발이 탑다운 방식으로 관주도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강릉만은 좀 그걸 탈피해서 수평적으로 그리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는 그런 문화 컨텐츠 그것을 관광자원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 사람이 중요한데 사람의 문제겠죠. 역시 발제자가 지적을 하셨지만 창작자나 기획자 그리고 지역 활동가들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은 또 찾아보면 다 찾을 수 있는 것이고 특히 대학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강원도에. 그래서 좋은 대학들이 많은데 그 지역의 인적 자원을 대학에서 찾아내면은 청년 창업도 청년들의 일자리도 또 해소할 수 있고 그런 쪽으로 해서 많이 개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대학의 전공학과와 연계를 해서 홍보 마케팅이나 이런 전문가를 또 양성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지역 컨텐츠를 개발하면 아주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새로운 경험을 안겨주는 건데 강원도 강릉이 아주 좋은 자원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데 이번 포럼이 작지만 의미 있는 시작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테크업 허두영입니다. 그동안
많은 포럼이나 세미나에 두루 참여하면서 발표나 토론을 해보았지만 다른 분의 발표를 영상으로 보고 저 또한 저의 토론을 영상으로 혼자 찍고 있는 경험은 아무리 생각해도 처음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갈수록 새로운 경험을 강요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제49회 과학문화융합 포럼에서 미디어와 과학문화융합, 제가 아주 좋아하는 주제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기술은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30년 넘게 과학기술 담당 기자를 해본 저로서도 기술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면 사람이 우리가 과연 그 기술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맹주희 대표께서 뉴 타입의 과학관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시면서 유저가 연구하는 과학관으로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과연 이 변화, 유저가 연구하는 과학관, 이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하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또 이영주 연구위원께서 미디어 컨텐츠 기반의 지역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하셨는데 산업 생태계 형성, 사람의 문제, 그리고 관광 정책 방향 전환, 여기서 사람의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똑같은 사람의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기술이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과정을 보면은 기술과 제도와 조직이 서로 함께 진화한다, 이 공진화한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문제,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동안 진행했던 한 프로젝트를 통해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밖에 있어서 찍지 마세요. 유튜브 자체가 우리가 지금 우리 나이 때 잘하지 못하니까 한번 익숙하게 할 수 있고 또 찾아볼 수 있고 만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들었어요. 필요할 것 같았어요. 운전면허처럼 예전에 운전하는 게 특기잖아요. 근데 지금은 평범해졌듯이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영상이 가는 시간은 내가 얘기를 안 해도 또 다른 나를 이렇게 활용하는 거랑 똑같으니까요. 너무 예쁘다. 근데 몸이 안 뛰어지. 나는 좀 사실 그럴 때 이렇게 나를 이거는 외부 녹음으로 하자고 제가 이렇게 색깔 광명 와인 동굴에 놀러오세요. 이렇게 파랗게 된 거는 저희 광명 동굴 온 소감을 한번. 꽃중년 날다를 배워서 한번 실습차 나왔습니다. 고령사회고용진흥원은 대상이 시니어 대상이기 때문에 요즘 신중년 그 베이비 부모들이 많이 은퇴를 하셔서 그분들의 대상에게 어떤 교육이 가장 참신하고 좋을까라는 아이템이 도구가 유튜버였던 거였죠. 그래서 유튜버 컨텐츠를 가지고 이분들의 제2의 인생을 좀 재미있게 그 취미생활 혹은 그게 일자리로 연결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일반 스노우보드. 자, 끊고. 자, 끊으셨어요? 네. 자, 그러면 다시 보기 있죠? 자, 그래서. 여행을 갔다 와서도 그 사진을 많이 찍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리고 영상까지는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그리고 그 저작권 설정 그 부분이라든지 음향을 쓸 수 있는 거 그런 부분을 몰라서 왔는데 이번 과정을 통해서 아주 전체적으로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도 올렸고 제 소원 성취했고 물어보는 거 하나 해. 처음에 이거 준비할 때 너무 걱정이 많았어요. 다른 사람이 한 동영상도 많이 봤는데
제가 과연 이걸 찍을 수 있을까 되게 걱정이 많았는데 와서 이제 저희 팀원들이랑 같이 찍으면서 되게 업되고 재밌고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 이제 너무 많이 찍어서 다음에 편집할 일이 걱정이에요. 노다지를 꿈꿨던 100여 년 전 광부들의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들의 숨소리가 빛으로 반짝입니다. 동굴 결혼식 믿어지시나요? 보겠습니다. 편집하는데 이제 그렇게 오래 걸렸습니다. 나름대로 좀 광명시를 알려보자라는 차원에서 했고. 광명 동굴입니다. 자, 단계 들어가 보실까요? 짜잔. 지금부터 동굴 탐험 시작. 근데 찍는 동안 그걸 다 잊어버리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서 하나도 아픈 것도 다 잊어버리고 재밌게 촬영했고요.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이렇게 쉽게 배울 수 있고요. 또 배우고 나니까 시간 보내는 게 너무 즐겁고요. 어떻게 보면 뭐 광명시의 어떤 명예 기자라든가 이런 것들도 활동하고 싶은 그런 욕망도 생기고 어떤 삶의 생명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광명시에서 이거를 계속 좀 했으면 좋겠고요. 또 1차로 이렇게 마치신 분들을 위해서 2차 과정으로 짧지만은 한 달 정도 이렇게 좀 심화 과정 같은 것도 운영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 보시니 어떠세요? 나도 교육받으면 저 정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제가 경기도 광명교육권을 들고 나온 이유는 교육을 받은 이분들 50대, 60대, 심지어 70대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처음에는 내가 과연 이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주저하셨지만 교육을 받고 나서 굉장히 좋아하셨고 자기 개인적인 관심사, 자기 주변의 관광지, 그리고 사회공헌 활동 같은 것들을 소개하는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동아리를 만들어서 서로 전파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방향을 느꼈습니다. 이 모델이 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뿌리를 내리는 사회공헌 활동으로서, 미디어 활동으로서 큰 의미가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BTS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BTS가 어떻게 세계를 석권했을까? 참 신기하기도 한데요. BTS가 성공한 배경에는 소셜미디어가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동의하는 내용인데요. BTS 멤버 7명은 제각기 인스타그램을 하거나 블로그를 만들거나 영상을 만들어서 고객과 직접 소통하는 활동을 자발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의 팬그룹, ARMY라는 팬덤을 형성해서 세계 시장을 형성한다는 그런 큰 그림인데요. 저는 이 방향이 결국 아까 말씀드린 광명과 연천의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홍보를 해나가는 그런 활동과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제가 기술이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과정에는 기술과 제도와 조직이 공진화한다는 이런 모델을 말씀드렸는데요. 이걸 미디어로 이야기하면 미디어 기술이 있고 미디어 제도가 있고 미디어 조직이 있는데요. 이 중심에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 사람에게 미디어 리터러시를 가르치는 게 하나의 대안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앞에서 맹주희 대표님과 이영주 연구위원께서 하나의 방향성으로서 사람의 문제라고 지적하셨을 때 저는 그 사람의 문제는 미디어 리터러시로 풀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이번 49회 과학문화융합 포럼의 주제 미디어와 과학문화융합, 저는 미디어에 초점을 둔다면 당연히
미디어 리터러시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